밥을 사고 선물을 건네고 손주 통장에 용돈을 넣어주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벌었으니 나누는 게 당연하다고, 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전화기는 조용해지고 명절에도 먼저 연락하는 건 늘 이쪽입니다. 모임을 잡으면 하나둘 빠지고 마지막엔 혼자 식탁 앞에 앉아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분명히 베풀었는데 왜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거리두기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누군가에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오히려 그 사람이 멀어지는 느낌.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그 서운한 말입니다. 얼마 전 한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랜 친구 모임이 있었는데 자리를 잡고 메뉴를 고르는 순간 분위기가 묘하게 굳어졌다고 합니다. 누군가 슬쩍 말했습니다. 오늘도 저분이 내실 거야. 괜히 비싼 걸 시키면 미안하잖아. 그 말을 우연히 들은 어르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자신은 좋아서 산 밥인데 상대는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고마움이 아니라 미안함이었고 반가움이 아니라 불편함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인데 밥 한 끼 앞에서 서로가 불편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모임은 자연스럽게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연락 빈도가 뚝 끊겼습니다. 베풀수록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 베풀수록 사람이 멀어지는 역설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주는 게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부모 세대로부터, 사회로부터. 어른다운 사람은 후하게 베풀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여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가족 모임에서, 동창회에서 늘 먼저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고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었습니다. 내 돈을 쓰는 건데 뭐가 문제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접어들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베풀었던 만큼 관계가 깊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옅어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만남 뒤에 남는 건 훈훈함이 아니라 허전함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인데 정확히 어디가 잘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왜 많이 베풀수록 더 외로워지는 걸까요?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건넨 호의인데 왜 상대는 고맙다는 말 대신 한 발짝 물러서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주는 쪽은 뿌듯하지만 받는 쪽은 작아지는 그런 관계의 함정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 대화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노년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배씀의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의 무게가 가벼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함께 확인해 보시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혼자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건넨 호의가 상대에게 어떤 무게로 전해지는지, 그 무게가 관계를 가볍게 만드는지 무겁게 만드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있어도 진짜 마음을 나누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으로 채우려 했던 그 자리에 정작 필요했던 건 다른 무언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여러분은 아마 자신의 모습을 한 번쯤 되돌아보게 될 겁니다. 박선우 씨는 올해 72입니다. 중견기업에서 35년을 일하고 7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에게는 확고한 신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벌었으면 나누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 후배들 밥값을 내는 건 당연했고 동창 모임에서도 늘 먼저 카드를 꺼냈습니다. 명절이면 형제들 집에 과일 박스를 돌렸고 조카들 대학 입학 때마다 축의금을 두둑이 건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인정 많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박선호 씨 본인도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베푸는 삶이 곧 의미 있는 삶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돈은 돌고 도는 것이니 아끼지 말고 써야 한다는 게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손주들에게 용돈을 보냈고 친구들과 밥을 먹을 때면 어김없이 계산대 앞에 먼저 섰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어렵다고 하면 선뜻 돈을 빌려주었고 이웃에게 좋은 식재료가 생기면 나눠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남들이 고맙다고 할 때 느껴지는 뿌듯함이 좋았고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확인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있어 든든하겠지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배심이 곧 존재 이유였던 셈입니다. 주는 것이 익숙했고 주지 않으면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열리던 동창 모임에 빠지는 사람이 하나둘 늘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바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이 빠진 자리에서 친구들끼리 따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왜 나만 빼고 만나는 걸까? 서운함보다 당혹감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밥을 사고 술을 사고 경조사를 챙긴 사이인데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지난 일들을 되짚어 보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 관계도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자녀들에게 전화를 하면 예전처럼 길게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손주 생일에 선물을 보내도 짧은 문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명절에 용돈을 건네면 고맙다는 말은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박선호 씨는 그게 서운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왜 따뜻함이 돌아오지 않을까?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마음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관계는 왜 점점 멀어지기만 할까? 밤마다 잠이 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놓고도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박선호 씨는 오랜만에 친구 셋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메뉴를 고르고 음식이 나오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전 같으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대 앞에 섰을 때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각자 내자. 박선호 씨는 습관처럼 아니야 내가 낼게 라고 했지만 친구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맨날 네가 내니까 우리가 부담스러워. 그냥 각자 내는 게 편해.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부담스럽다는 말, 편하지 않다는 말. 그토록 베풀어 왔는데 결과는 편안함이 아니라 불편함이었던 겁니다. 박선호 씨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 남았습니다.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그 질문의 답을 찾기까지 그에게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박선호 씨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병원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가 혼자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국밥을 떠먹는데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옛 직장 동료 김정수 씨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정수 씨도 놀란 표정으로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얼굴이 반가웠습니다. 잠깐의 안부 인사가 오간 뒤 박선호 씨는 습관처럼 말했습니다. 오늘 밥은 내가 살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말에 정수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정수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호야, 내가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박선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이 나올지 예상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정수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네가 자꾸 밥을 사니까 우리가 네 앞에서 늘 작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 고맙다기보다 미안하고 불편해서 피하게 된다. 그게 진짜 마음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선호 씨는 숟가락을 든 채 멈춰버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상대에게는 짐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좋아서 산 밥이고 좋아서 건넨 선물이고 좋아서 챙긴 경조사비였습니다. 그런데 받는 쪽은 고마움이 아니라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정수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너무 많이 내니까 우리가 뭘 해줄 틈이 없어. 늘 받기만 하는 쪽이 되니까 불편한 거야. 내 잘못이 아니라 그냥 그게 사람 심리야. 박선호 씨는 그날 처음으로 베푸는 쪽만 편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뿌듯했지만 상대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사랑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는 빚을 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주는 것이 곧 사랑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의 자존심, 받는 사람의 불편함, 받는 사람이 느끼는 작아지는 감정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박선호 씨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은 이유, 자녀들이 통화를 짧게 끝내려 한 이유, 모임에서 자신만 빠지고 따로 만났던 이유가 어렴풋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박선호 씨를 싫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이 받아서 숨이 찼던 겁니다. 갚을 수 없는 호의 앞에서 작아지는 게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피하게 된 거였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거기 있었습니다. 노년의 과한 호의는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데 70년이 넘게 걸린 셈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선호 씨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시원한 구석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질문의 답을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외로웠던 이유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이 줘서였다는 사실. 그 역설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야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알았으니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정수 씨와의 대화 이후 박선호 씨는 며칠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옳다고 믿어온 것들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배땜이 사랑이라고 배웠는데 그 사랑이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수 씨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가 굳이 불편한 말을 꺼낸 건 그만큼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선호 씨는 거실 창가에 앉아 지나온 시간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아내가 건넨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쥐고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노년의 호의는 고마움 선에서 멈춰야지 빚진 느낌까지 가게 해선 안 된다. 이것이 그가 깨달은 한 줄 교훈이었습니다. 주는 쪽은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받는 쪽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는 쪽은 관계를 돈독하게 만든다고 믿지만 받는 쪽은 갚을 수 없는 빚에 숨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 간극을 모른 채 계속 베풀면 관계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멀어집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갚을 수 없는 호의 앞에서 도망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7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쪽에 더 가깝습니까? 계속해서 밥 사고 선물 사고 용돈 주며 그래도 내가 주는 사람이라 괜찮다는 자기 위안 속에 살고 계신지요? 아니면 서로의 자존심을 지키는 선에서 주고받는 관계로 방향을 틀어볼 생각이 있으신지요? 이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과한 호의로 외로워질 것인지 적당한 나눔으로 함께 웃을 것인지 그 선택은 오롯이 자신의 몫입니다. 누가 대신 정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박선호 씨도 같은 갈림길 앞에 섰습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사고 싶은 마음, 선물을 건네고 싶은 마음, 손주에게 용돈을 넉넉히 주고 싶은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예전처럼 무작정 지갑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상대를 위해 주는 것인가? 아니면 주는 나를 위해 주는 것인가? 그 질문 앞에서 정직해지기가 어려웠습니다. 뿌듯함을 느끼고 싶었던 건 어쩌면 자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생각 끝에 박선호 씨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배틈의 기준을 다시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내가 주고 싶은 만큼이 아니라 상대가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만큼만 주기로 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시간으로, 선물이 아니라 함께하는 순간으로 마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해보지 않으면 달라지는 것도 없을 터였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불편함에서 시작됩니다. 돌이켜보면 처음 던졌던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많이 베풀수록 더 외로워지는 걸까? 이제 그 질문의 답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한 호의는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받는 사람을 작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깨달음만으론 부족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행동을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일상에 적용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시죠. 박선호 씨가 가장 먼저 세운 원칙은 이것이었습니다. 늘 먼저 계산하는 습관을 멈추고 기본은 각자 계산으로 정한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수십 년간 먼저 카드를 꺼내는 게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모임에서 계산대 앞에 설 때 박선호 씨는 의식적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오늘은 각자 내자 라고 먼저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친구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 반복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대화가 더 자연스러워졌고 웃음이 늘었습니다. 누구도 부담을 느끼지 않으니 마음이 편해진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은 선물과 용돈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감당 가능한 선과 상대가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선이 겹치는 지점까지만 준다. 예전에는 손주 생일이면 비싼 장난감이나 전자기기를 선물했습니다. 손주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을 받는 자녀의 표정을 떠올려 보니
기쁨보다 난처함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작은 선물로 바꾸었습니다. 함께 공원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주거나 책을 한 권 골라 건네는 정도입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손주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물러설 줄 아는 것이었습니다. 상대가 두세 번 이상 사양하면 더 밀어붙이지 않고 물러선다. 예전에는 상대가 괜찮다고 해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낼게. 그래도 받아. 한 번만 받아줘를 반복하며 결국 자신의 뜻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상대에게는 압박이었던 겁니다.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린 느낌, 그게 불편함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상대가 괜찮다고 하면 그래, 알았어 라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합니다. 처음엔 허전했지만 익숙해지니 관계가 더 편안해졌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돈보다 시간을 먼저 쓰는 것이었습니다. 돈보다 먼저 시간을 내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걷는데 에너지를 쓴다. 박선호 씨는 예전에 바빠서 시간을 내지 못하면 돈으로 대신했습니다. 생일에 참석 못하면 선물을 보내고 경조사에 가지 못하면 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관계를 대신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합니다. 친구에게 전화해서 산책이나 하자고 먼저 제안합니다. 손주에게 선물 대신 함께 놀이터에 가자고 말합니다. 그 시간이 오히려 더 큰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가장 어려웠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베풀 기회를 빼앗지 않는다. 이번엔 내가 받을 차례도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평생 주는 역할만 해왔던 박선호 씨에게 받는다는 건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밥을 사겠다고 하면 아니야, 내가 낼게. 가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래, 고마워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합니다. 받는 것도 관계의 일부라는 걸 받아들이는 중입니다. 상대에게 베풀 기회를 주는 것, 그것도 일종의 배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5가지 원칙을 실천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몸에 밴 습관을 바꾸는 일은 언제나 불편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바뀌는 관계를 느끼면서 박선호 씨는 방향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원칙을 세웠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왜 이런 원칙이 필요한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해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 받기만 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갚을 수 있는 관계를 편안하게 느끼고 언제나 받기만 하는 관계를 불편해한다고요. 이것을 호혜성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룰 때 관계는 안정되고 한쪽으로만 기울면 관계는 흔들립니다. 받는 쪽은 갚아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되고 그 부담이 쌓이면 결국 관계를 피하게 됩니다. 이게 과한 호의가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배움이 어느 순간 짐이 되어버리는 이유입니다. 한 이웃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60대 후반의 김영희 씨는 동네에서 인심 좋은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김치를 담그면 이웃집에 나눠주고 과일이 생기면 돌리고 명절에는 손수 만든 떡을 들고 인사를 다녔습니다. 본인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른으로서 베푸는 게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웃집 문을 두드리는 일은 많은데 이웃이 자기 집 문을 두드리는 일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요. 몇 년을 살았는데 초대받은 적이 손에 꼽았습니다. 서운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돌아오는 게 없을까?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웃들에게는 김영희 씨에게 뭔가를 내밀 틈이 없었습니다. 항상 먼저 챙기고 더 많이 주고 더 정성스러운 것을 준비해온 사람 곁에서는 작은 호의가 초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늘 좋은 걸 받기만 하다가 자신이 소박한 답례를 건네면 왠지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비교당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시도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가 일방통행이 되고 결국 이웃들도 부담을 느껴 거리를 두게 된 겁니다. 김영희 씨의 선의가 오히려 벽이 된 셈입니다. 반대로 조금 부족해 보이더라도 서로 번갈아 내고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관계는 오래 유지됩니다. 주는 쪽도 받는 쪽도 숨이 덜 차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김치가 조금 싱거워도 과일이 몇 개 안 되어도 그 마음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관계를 유지하는 힘이 됩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한쪽이 너무 많이 주면 다른 쪽은 작아지고 작아진 쪽은 결국 도망치게 됩니다. 이것이 관계의 역학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숨 쉴 틈을 주는 것, 그게 배려입니다. 박선호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전에 그가 주도하던 모임은 언제나 풍성했습니다. 좋은 식당, 비싼 메뉴, 후한 대접.
하지만 그 모임은 점점 사람이 빠지더니 결국 흩어졌습니다. 반면 지금 그가 새로 참여하게 된 등산 모임은 다릅니다. 각자 도시락을 싸오고 커피는 돌아가며 사고 특별한 선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빠지지 않습니다. 매주 모이고 웃고 다음 약속을 잡습니다. 누구도 부담을 느끼지 않으니 편하게 모이는 겁니다. 관계의 비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편안함이 사람을 모읍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앞서 세운 원칙들이 왜 필요한지 분명해집니다. 먼저 계산하지 않는 것, 선물의 기준을 낮추는 것, 물러설 줄 아는 것, 시간을 먼저 쓰는 것, 받을 줄 아는 것. 이 모든 원칙은 결국 한 가지를 향합니다.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균형이 맞아야 서로가 편하고 편해야 오래갑니다. 과한 호의가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제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시죠? 하지만 원칙을 아는 것과 마음을 바꾸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진짜 변화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 태도의 변화가 어떤 의미인지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참 많이도 주고 사셨습니다. 자식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명절이면 손 큰 상을 차렸고 경조사에는 빠짐없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누군가 어렵다고 하면 선뜻 지갑을 열었고 후배들 밥값은 당연히 본인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늘 본인 몫을 줄이고 남을 챙기느라 마음이 얼마나 지쳤을지 압니다.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그게 어른이 해야 할 일이라고 믿어왔으니까요. 돌아보면 쉬는 날도 제대로 쉬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그렇게 베푸는 동안 정작 자신은 얼마나 돌봤습니까? 박선호 씨도 같은 질문 앞에 섰습니다. 원칙을 세우고 실천을 시작했지만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덜 주면 사람들이 나를 차갑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예전만큼 베풀지 않으면 관계가 멀어지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히려 연락이 늘었습니다. 예전에 멀어졌던 친구가 먼저 전화를 해왔고 자녀들과의 통화도 길어졌습니다. 부담이 사라지니 마음이 편해진 거였습니다. 밥 한 끼 앞에서 계산 걱정 없이 대화에만 집중하니 웃음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때 박선호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적게 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이 주느라 외로워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을요. 이 인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베푸는 것이 자랑이었고 주는 것이 정체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정체성 때문에 정작 가까운 사람들이 숨이 막혔던 겁니다. 받는 쪽이 작아지고 갚을 수 없는 부담에 눌리고 결국 피하게 된 거였습니다. 문제는 배템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균형 없는 배템이 문제였습니다. 사랑의 방식이 잘못된 거였지 사랑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태도를 바꿀 시간입니다. 많이 주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나누는 사람이 되겠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해야 합니다. 조금 덜 줘도 괜찮다. 그래도 나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다독여야 합니다. 배심의 양으로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함께 웃고 함께 걷고 서로의 시간을 나누는 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돈으로 사랑을 증명하려 했던 시간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 여유가 들어올 겁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관계도 가벼워집니다. 박선호 씨는 요즘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모임 전날 밤마다 어느 식당을 예약할지 얼마짜리 선물을 준비할지 고민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고민이 없습니다. 각자 내는 게 당연해졌고 선물 대신 함께하는 시간을 나눕니다. 손주에게도 큰 선물 대신 같이 산책하자고 말합니다. 놀이터에서 같이 놀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수다를 떱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대화가 깊어졌습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먼저 이야기해주는 날이 늘었습니다. 무엇을 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있느냐가 관계의 본질이라는 걸 몸으로 배우는 중입니다. 초반에 던졌던 질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왜 많이 베풀수록 더 외로워지는 걸까? 이제 답이 분명해졌습니다. 과한 호의는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받는 사람을 작게 만들고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균형 잡힌 나눔은 다릅니다. 서로가 편하고 서로가 숨 쉴 틈이 있으니 관계가 오래갑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자기 존중이 돌아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 많이 주느라 지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마음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정해보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다음 모임이 있다면 먼저 각자 내자고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먼저 계산하던 분이 갑자기 각자 내자고 하면 상대방도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세 번 반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대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 낼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오롯이 함께하는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에게도 한동안 큰돈 선물 대신 다른 방식을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싼 선물보다 함께 보낸 오후 한나절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손주와 놀이터에서 뛰어놀거나 자녀와 동네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돈이 아니라 시간으로 마음을 전하는 연습입니다. 처음엔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그게 오히려 서로를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자신에게도 작은 약속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돈으로 사랑을 증명하지 않겠다. 서로가 편한 선에서 주고받는 관계만 남기겠다.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실천하기 어려운 날도 있을 겁니다. 습관이 튀어나와 먼저 카드를 꺼내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향만 맞으면 천천히 가도 도착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왜 많이 베풀수록 더 외로워지는 걸까? 이제 그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한 호의는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받는 사람을 작게 만들고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균형 잡힌 나눔은 다릅니다. 서로가 편하고 서로가 숨 쉴 틈이 있으니 관계가 오래갑니다. 배움의 양이 사랑의 크기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함께 웃는 순간, 서로의 안부를 묻는 마음,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이 주셨습니다. 자식을 키우느라, 가족을 돌보느라, 주변 사람들을 챙기느라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덜 줘도 괜찮습니다. 더 편안해져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좋은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지갑을 열지 않아도 됩니다.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는 받는 것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밥을 사겠다고 하면 고맙다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관계의 일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노년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외로움의 무게가 줄어들기를, 편안한 관계가 늘어나기를, 웃는 날이 많아지기를 응원합니다. 덜 주어도 사랑받을 수 있고 편안해져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빕니다.